밤 11시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당신은 눈을 감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팀장이 던진 한마디.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딱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당신의 뇌 속에서 12가지 버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건가? 다음 달 인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닐까? 동료들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 문장이 12개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는 다시 24개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리 상처받고, 미리 분노하고, 미리 절망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3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평소엔 금방 답하던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스마트폰 화면을 5번쯤 켜서 확인합니다. 읽었는데 왜 안 답하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이 상처가 됐나? 혹시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날 저녁 당신은 그 친구와 머릿속에서 이미 한 번 크게 싸우고 화해까지 마칩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것이 현대인의 정신 풍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전쟁을 멈추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말 한마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식이 아닌 위로를, 정보가 아닌 변화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솔직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걱정,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야 대비할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 나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심리학은 다른 말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리히라버트 레이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 중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나머지 15% 중에서도 79%는 당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처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 중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3%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를 위해 우리는 97%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통제 착각입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뇌 입장에서 모르는 것은 위험입니다. 그래서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돌려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원시 인류에게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 숲풀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 때 호랑이일 수도 있다고 미리 걱정했던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마주한 것은 숲풀이 아닙니다. 팀장의 한마디이고 친구의 느린 답장이고 내일 있을 발표입니다. 그런데 뇌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걱정함으로써 통제감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미리 생각하면 어떻게든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상 심리와 정의감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걱정은 조금 다른 색깔을 띱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곱씹습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강렬한 정의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틀렸는데, 이것은 불공평한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 상황을 반복 재생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내려지면 묘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현실에서 받지 못한 인정을 머릿속 재판에서라도 받으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착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깊은 곳에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동했던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들도 자신의 걱정으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 스파트라이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스포트라이트는 대부분 나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자, 이제 이 구조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수천 년 전 인간은 이미 이 문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철학이란 것이 처음 시작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첫 번째 목소리는 에픽테토스 에픽티터스에게서 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타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인간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의견, 동기, 욕망, 혐오이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신체, 평판, 지위, 그리고 공직이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통제의 이분법 다이카토미 어브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으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어라. 현대인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발표를 준비하는 것,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들은 당신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팀장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친구가 언제 답장을 할지, 내일 날씨가 어떨지, 이것들은 당신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그것은 강물을 멈추지 못하고 당신의 손만 다치게 합니다. 걱정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에너지를 쏟는 행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몸을 가졌지만 이 원칙 하나로 그 어떤 권력자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노예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만든 걱정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목소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커스 AURELIUS에게서 옵니다. 그는 에픽테토스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명상록에서 당신을 해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이 문장을 오늘의 당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팀장에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 그 말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공기의 진동입니다. 거기에 나를 무시했다, 내가 부족하다, 나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의미를 붙인 것은 당신의 해석입니다. 당신의 판단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사건과 해석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다고. 그 간격 속에 우리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당신은 어떤 해석을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황제로서 매일 배신과 음모와 전쟁과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아침 이 원칙을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세 번째 목소리는 조금 더 현대적입니다.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철학자이기도 했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강제 수용소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가족을 잃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경험에서 이런 통찰을 끌어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속에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그 선택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조건 반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자극이 왔을 때 잠깐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라고. 수용소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이 능력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수용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을 하나로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걱정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온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온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닫아버리는 습관에서 온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암과 실천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과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구체적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보통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끝없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바꾸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예를 들어 봅시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걱정이 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은 모두 통제 밖의 영역을 향합니다. 이 질문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것,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충분히 자는 것. 이 질문들은 실행 가능한 영역을 향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통제 이분법으로 말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 에너지를 행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 작은 질문의 전환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꿉니다. 두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거리를 두십시오. 불안이 올라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과 합쳐집니다. 나는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나는 불안하다.
지금 내 안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내가 곧 불안입니다. 불안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후자는 내가 불안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불안은 하나의 현상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명명화 어펙트 레이벌링이라고 부릅니다. UCLA의 매튜 리버먼 연구팀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의 활성이 줄어드는 것을 MRI로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당신을 장악하는 힘을 잃습니다. 내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여기서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감정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기대의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인간관계의 많은 고통은 기대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 나는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기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설정한 기준을 상대방이 몰랐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상대방이 그 기준을 어겼다고 상처받습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의 AIN DBOTTO에는 말했습니다. 모든 분노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서 온다고. 그리고 그 기대는 종종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암묵적인 계약이라고. 해결책은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못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과도한 의미를 붙이지 마십시오. 답장이 늦은 것은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바쁜 것입니다. 표정이 굳은 것은 당신에게 화가 나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한 것입니다. 기본값을 나 때문에서 그 사람 상황으로 바꾸십시오. 이 하나의 전환이 관계의 피로도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네 번째, 화법을 바꾸십시오 말이 곧 관계입니다. 많은 갈등은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서 옵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동료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맨날 늦어? 이것은 너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방어와 반격을 유발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늦을 때 나는 걱정이 되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 이것은 나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방어 대신 공감을 불러옵니다. 이 기법은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제안한 나 전달법 I-메서지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노의 상태에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편도체 하이제킹 에미그달러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뇌를 납치하는 것입니다.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잠깐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이해하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시간차를 두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 전략입니다. 말은 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들은 가장 신중한 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행복을 조건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조건으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 직전에 있고 행복 안에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금방 익숙해지고 다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랜 친구와의 짧은 통화, 식사를 마치고 느끼는 포만감.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 때문에 이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의 불안이 현재의 행복을 잠식합니다.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 소냐 LYUBOMIRSKY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약 40%는 의도적인 행동과 사고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전자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았던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구름이 예뻤다. 점심이 맛있었다. 오늘 회의가 잘 끝났다. 이 작은 행위가 뇌가 세상을 스캔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위협을 찾는 뇌에서 선물을 찾는 뇌로. 6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대인은 침묵을 못 견딥니다.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식사 중에도 유튜브를 틉니다. 잠들기 전에도 SNS를 스크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행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없어지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종종 불편한 말을 합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내 삶은 괜찮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 불편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명상록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루에 딱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아무것도 틀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 생각이 오면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러가게 두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10분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덜 무섭고 걱정이 덜 무거워지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고 편안해집니다. 내 안에 고요한 장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어떤 폭풍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걱정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구에 기반한 것인지를 심리학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남은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불완전한 채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도, 여전히 걱정이 있는 채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걱정은 미래에서 옵니다.
후회는 과거에서 옵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일어났던 좋은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내일의 당신이 다룰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오늘을 충분히 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과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걱정이 이끄는 삶입니까? 아니면 고요하고 단단한 내 중심이 이끄는 삶입니까? 그 선택은 오늘부터 매 순간 당신 손에 있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바람은 불고 또 멈춥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 같은 분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